22년 만에 노사정 합의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노사정 합의문에 고용보장이 빠졌다면서 민주노총 내부에서 갈등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각 주체들의 양보와 타협을 통한 통큰 합의가 기대됐지만 앞으로도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더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저희 아침 토론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에 소개하고 전문가들과 의견 나눠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의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김강식 교수,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현학 초빙 교수, 또 사배연대포럼 정용건 운영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글쎄요, 코로나19 위기가 워낙 장기화되고 또 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22년 만에 이 노사정 대타협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기대감이 생겼었는데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결국 좌초가 된 상황이 됐습니다. 뭐 이를 두고 정부와 여당에서는 일단 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하는 이 민주노총 측의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또 비판의 멘트도 했는데 글쎄요, 이번 노사정 대타협이 불발된 책임, 원인 뭐 어디에 있다고 해야 될까요? 결국 민주노총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번에 노사정 대화가 뭐 민주노총 제안으로 대화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진행되다가 결국 민주노총이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노사정 대화가 끝났기 때문에 이번 그 대화에서 진행에 있어서 민주노총이 아주 절대적인 어떤 그 비중을 가지고 있죠. 네네.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민주노총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노사정 대화에서 22년간 사실은 스스로 배제해 왔다가 이번에 이제 그 작년 그 12월에 이제 민주노총이 그 한국노총 제치고 조합원 규모에서는 이제 100만 넘으면서 그렇죠. 이제 1위 제1노총이 됐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민주노총도 이제 어떤 그 위상에 맞는 사회적 책임 이런 거 아마 굉장히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금년 초부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우리 경제, 고용에서 굉장히 큰 위기가 오니까 민주노총이 이제 그 위상에 맞게끔 나름대로 사회적 역할을 모색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 대화를 시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많은 분들이 사실 우려했던 바와 같이 혹시나가 역시나로 끝났다. 뭐 이렇게 네.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 김현학 교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예, 뭐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하고 좀 기대를 걸었습니다. 네, 과거 그러니까요. 민주노총의 그 강경투쟁 행태로 봐서 될까라는 의문도 있었지만 먼저 제안을 했고 그렇죠. 또 그리고 워낙 코로나19라고 하는 막중한 사태 또 이제 100만을 넘어선 가입자 100만을 넘어선 그 최대 노조단체로서의 어떤 책임감 그런 것들이 이번에 기대를 갖게 했는데 네. 역시나로 끝난 거고 제가 이 사태를 보면서 느낀 것은 야 민주노총에 민주가 없구나. 민주가 없다. 민주라는 말을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뭐 일부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에서는 이번에 가합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서명하는 걸로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그러는데 민주노총의 내부 자세한 사정은 우리 정 위원장님 더 잘 아시지만 예. 소수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현장파의 강경 대의원들이 강하게 김명환 위원장이 안 된다 협상장에 얘기겠죠. 참여하는 것 자체를 예. 봉쇄함으로써 제가 보기에 다수의 뜻은 민주노총에서도 다수의 온건파의 뜻은 이번에는 사회적 대타협에 자기들이 먼저 또 선도를 그렇죠. 주장했기 때문에 타협 참여하는 것으로 됐었는데도 일부 강경파 때문에 이렇게 전 사회적인 실망을 안겨줬다. 그런 면에서 참 민주노총에서 민주라는 말을 좀 빼야 되지 않겠나 싶고 민주노총의 내부 이런 정리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앞으로 노사정 관계 앞으로도 아무리 이런 어려운 경제 현실이 닥친다 하더라도 풀기가 쉽지 않겠구나 하는 어떤 뭐 절망감이랄까 그 네. 국민의 한 사람은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22년 만에 민주노총이 이렇게 노사정 대타협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제안을 했고 거기에 또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한국노총까지 만들어지면서 이제 좀 이번에 좀 뭔가 되는 건가라는 기대를 갖게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좀 실망스러운 뭐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이번 경산의 밖에서 하는 긴급 이제 노사정위원회, 그렇죠. 이 긴급 노사정위원회는 말씀하신 대로 민주노총의 제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제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이 경산호위 밖에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했고 그걸 이제 당사자들이 경산호위의 당사자들이 어렵지만 받아들여서 했는데
가정에서 뭐 취지하고 달리 어떻든 합의를 못 만들어낸 네. 것과 관련해서 민주노총이 책임을 뭐 부인하기 어렵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민주노총의 민주를 뺄 정도는 아닙니다. 민주노총이 가장 어려운 거는 너무 민주적이다 보니까 문제를 해결 못하는, 그래서 권한이 집중되지 못하고 여전히 회의 단위에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이 구조와 관련된 그런 권한의 이인과 관련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무엇보다도 안 되게 된 것과 관련해서 일부 강경파 또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건 사실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22년 이제 1기 노사정 합의 98년도에 정리해고와 근로자 파견제를 받아들이는 1기 노사정 합의 이후에 민주노총은 이 사회적 합의와 관련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고 예. 그 시기가 이제 22년째 멈춰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한번 돌려보려고 그랬는데 그러게요. 사실은 내부에 이 정도의 반발은 늘 있어 왔습니다. 문제는 너무 높은 목표 수준을 정했다. 그래서 사실은 해고 금지라는 것이 지금 가능하지 않고 해고 금지를 받아들이려면 민주노총도 한 5년 정도의 임금 동결 정도는 내놔야 되는 그런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없이 해고 금지만 받아들이겠다 한 너무 높은 수준의 요구를 가져왔고, 두 번째는 뭐 위원장의 지도력인데요. 가정에서 비정규 단체라든지 또는 다양한 정파들의 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의서 가지고 나오면서부터 이제 내부에 이제 반발과 부딪히게 된 것이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책임 있는 자세를 이제 현재까지는 보여주지 못한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책임을 부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 민주노총은 통감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원래는 1일 날 이제 노사정 합의문을 만들 수 있는 자리를 대타협 자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전날이죠. 전날에 이제 중집이 예.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서 의견을 모으고 이제 뭐 사전 준비를 하는 작업이 필요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사실 뭐 강경한 좀 대응들이 나오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좀 커지면서 위원장이 감금이 되는 뭐 그런 상황까지 연출이 된 건 좀 너무 내부 갈등을 그러니까 그 시점에 사실 수습할 게 아니었지 않나. 그 전에 미리 정리를 하고 나왔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민주노총이 건기어인 사회적 합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를 시작했으면은 다양한 제 단위들하고 좀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못했고요. 예. 어쨌든 과정에서 이제 6월 30일 날 저녁에 중집을 하면서 중앙집행위원들이 반발이 많았습니다. 내용이 너무 없다고. 네. 그래서 새벽 1시쯤에 노동부 장관을 만나서 추가적인 요구 조건을 가지고 협상을 좀 했고요. 뭐 노동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와서 좀 많은 부분을 수정해서 이제 안을 제출해 가지고 그 다음 날 중집에 붙이려 하는데 비정규 단위들은 어떻든 특수고용 노동자들이라든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네. 이 고용 안정과 관련된 대책이 없다. 또 한편으로 고용 유지를 위해서 휴업이라든지 또는 휴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뭐 근로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데 적극 노력하겠다 하면서 반발하게 된 거죠. 뭐 예. 그런 단위, 뭐 비정규 단위에서의 반발은 당연한 건데 이것을 좀 잘 설득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무리하게 해고 금지 받아들이고 가져올 것처럼 이렇게 목표를 높이면서 기대 수준을 올려놔놓고 결과는 실망스러운 그런 수준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어제 이제 또 민주노총이 중앙집행위원회를 또 열고 네. 오후에 열어서 오늘 새벽까지 또 논의를 진행을 했는데 뭐 역시 또 다수의 반대가 있으면서 동의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어쨌든 민주노총이 지금 현재 이끌고 있는 수장은 김명환 위원장이기 때문에 김명환 위원장이 뭔가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반대가 굉장히 극렬한 상황인데. 김명환 위원장이 이번에 이제 그 위원장직을 걸고 네네. 이 사회적 대타협을 성사시키겠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말했죠. 사전 이야기를 했는데 네. 결국 사회적 대타협이 불발됐다고 이렇게 다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사회적 대타협 이번 경우에는 시한을 정해놓고 회의를 했거든요. 6월 말까지 어떤 결정을 내겠다 했는데 6월 말이 지났고 그 사이 이제 몇 번 어떤 그 이 협약식에 참석하기 위한 인준하기 위한 어떤 그 활동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주적으로 어떤 회의에 의해서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물리적인 방법, 뒤에 사진도 나옵니다만은 네. 회의실 자체를 점거해서 중집이 자체가 제대로 개최되지도 못하고 또 협약식에 그 참석도 못하게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김명환 위원장으로서는 한계를 지금 절실히 느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김명환 위원장의 소임은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이 수행되기 참 어렵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김명환 위원장이 직이라는 걸 걸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직을 건다는 건 정말 그만큼 절박하다. 내가 정말 내놓을 거 다 내놓고 이거를 이뤄내겠다라는 의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좀 김명환 위원장이 지금 나올까요? 우리 정 위원장께서 이제 민노총의 지도부의 리더십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내부 사정은 국민들이 알 바는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민노총의 어떤 그렇죠. 의사 결정으로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뭐 밖에서 본 느낌으로는 김명환 씨 아니라 뭐 김명환 씨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저런 지금 현재 민주노총 구조화에서 어떤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 무슨 얘기 이번에도 결국 이제 강경파가 비토를 놓은 게 예. 해고 금지를 강제화하는 거를 법 조문에 넣자라는 거 실패했다는 거고 조금 네네. 마이너한 거로는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 뭐 로드맵만 제시하자 이렇게 되는데 그냥 구체적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해서 뭐 명시하자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됐다고 하는 건데 그건 그야말로 한 면만 보는 거거든요. 네네.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플로이어 고용주가 있고 예. 인플로이 고용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피고용인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은 내 임금을 받아야 내 소득이 되고 생활할 수 있지만 인플로이어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또 원가거든요. 그렇죠. 원가고 비용이란 지출이죠. 말이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서 일부 온라인 기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업들이 실적이 곤두박질 치고 있고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좀 고용이 자유롭기 때문에 대거 지금 실업률이 15%까지 네.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하고 억지로 지금 끌어안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고용을 해고 금지를 명문화할 수 있으며 전국민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도 물론 가야 할 길이라고 저도 생각하지만 엄청난 비용이 수반되는 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걸 지금 어떻게 못을 박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불가능한 의견을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 그걸 약속한 거는 민노총 지도부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네. 누가 지도부가 되더라도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할 것이고 강경파에서는 그런 거는 지금 사회적으로 합의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사회적 합의가 민노총에서 이렇게 했지만 회의론자들 처음부터 안 될 거라고 생각한 분도 많았고요, 사실은. 네네. 근데 저는 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좀 저도 회의론에 이제 동참을 하게 됐는데 네네. 앞으로도 결국 어떤 형태로든지 저런 강경파를 설득하지 못하면은 민노총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 참여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리고 현실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낮다. 그래서 저는 노사정 대타협 이런 것들이 앞으로 너무 연연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회의적이다. 이번 사안으로 회의적인 시선이 더 강해졌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번만큼 사실 기대가 22년 만에 높았던 그렇죠. 적이 굉장히 없었지 않습니까? 컸으니까요. 이번에도 안 되는데 그럼 앞으로 어떤 코로나 사태가 회복되고 이러면은 더 어렵겠죠. 사실 지금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해고 금지라는 명문화돼 있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거를 경영계에서는 뭐 고용 유지를 위해서 좀 최대한 노력하겠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애매모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반발을 하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을 뭐 교수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요즘 같은 상황에 뭐 해고를 못하게 해고 금지라는 걸 명문화하고 못 박는다는 것 자체가 좀 너무 비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거든요. 그렇죠. 민주노총이 늘 가장 큰 문제점은 너무 높은 목표 수준을 갖다가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고 금지라는 거 딱 못 박히면은 사실은 전 국민 고용보험이 뭐 필요합니까? 해고가 금지돼 있는데 법으로. 그렇죠. 예. 그것도 필요 없는 것이고 실제로 또 한쪽에서 보면은 최근에 인천국제공항 사태로 받았지 청년 일자리가 이렇게 심각한데 네. 당연히 해고는 자제돼야 되고 대단히 엄격해져야 되지만 그 자체를 완전히 막아버릴 때 일자리 새로 만든 것은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양면을 전혀 보지 못하고 민주노총이 스스로 요구를 그렇게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부의 지도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19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취약계층의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합의하고 오겠다. 예. 이렇게 하고 갔으면은 큰 반발은 그렇게 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표 대비해 가지고 너무 가져온 성과가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고요. 또 이제 민주노총이 어제 저녁에 이제 중집회의 새벽까지 한 중집회의에서 합의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죠. 위원장이 이제 7월 20일 날 대의원대회를 열어서 대의원들한테 묻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아마 통과가 되면은 뭐 집행부가 임기를 유지할 것이고 통과되지 않거나 대의원대회가 무산되면은 이제 뭐 아마 뭐 자리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이제 가겠죠.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뭐 모바일로 한다니까는 통과될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합의서 내용 자체를 보면은 대의원들이 특별히 반발하거나 조합원들이 반발한 내용은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11월에 있는 민주노총 선거하고 맞물려 있고 또 민주노총 내 세력 간의 이해 다툼도 있는 것입니다. 정파적으로. 네.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대의원대의 성사, 통과 여부를 떠나서 민주노총은 아주 급속한 내용으로 빠져들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 노동자 민주노총에서 반대하는 일부 반대하는 입장에서의 얘기는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가 그동안 굉장히 미흡해 왔고 이 부분에 대한 좀 보호와 고용 안정성이 높아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교수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실 뭐 고용 불안정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사회에 굉장히 오래된 문제라고 지적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이제 가 합의문에 사실 비정규직 보호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네. 들어 있는데 이런 거죠. 기존에 이제 우리 고용 유지 지원금 정부에서 네네.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급을 할 때,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 경영상 어려움으로 고용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서 네. 휴업이나 휴직을 할 때 그 수당을 지급하는데 그렇죠. 그 중에 일정 부분 최고 90%까지 네. 정부가 이제 4월부터 6월까지는 그렇죠. 90%까지 높였는데 네. 원래는 75%까지 지급하는 거예요. 그 이번에 이제 높이는 걸로 한 거죠. 또 다시 높이는 걸로 한 추진하고 거고 있고요. 그렇게 예. 한 건데 이제 그게 사실 이번 사회적 대화 내용에 들어 있는 건데 그 합의문에도 들어 있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 민주노총에서 합의하지 않음으로 해서 오히려 민주노총이 그 비정규직 보호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을 스스로 어떤 차버린 그런 꼴도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꼭 뭐 비정규직 국한되지 않더라도 사실 이번 가 합의문에는 노조로 봐서도 유리한 조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임금 동결론을 철회한 거죠. 사용자 측에서. 그러니까 항상 이제 우리가 경영 위기 때는 예. 보통 이제 그 고용 안정과 임금 양보 이런 것이 이제 서로 이제 서로 맞물려 되는데 그게 또 거래도 들어가죠. 그 전에 이제 우리 2008년 금융 위기 때도 그때 사회적 대화에서도 그렇게 합의가 됐죠. 임금 양보가 합의가 됐는데 네. 이번엔 사실 그것도 사용자 측에서 철회했단 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그 노동조합 쪽으로 사실 별로 불리할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히려 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스스로 이런 상을 뒤엎은 어떤 이런 일들이 있었고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던 해고 금지를 명문화하지 않은 이러한 것들이 이제 뭐 핵심적인 어떻게 본다면 이제 그 불만인 거잖아요. 불만인데 지금. 예. 실제 지금 상황이 위기 상황이잖아요. 코로나19라는, 경영 위기입니다. 경영 예. 위기고 위기 상황이랑 다시 얘기하면 기업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전제하고 지금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건데 이 전제 자체를 없애겠다는 거죠. 이 전제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기업은 가급적 최대한 해고를 자제하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지원 제도를 통해서 받쳐주고 지금 이제 이렇게 서로 얘기가 돼가고 있는데 이걸 해고 금지를 명문화하라고 한다면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대화 자체를 하지 말겠다라는 거랑 사실 큰 다른 게 차이가 없다고 없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 외국에서도 사회적 대화, 사회적 대타협이 있었습니다만은 전 세계 어느 사례에서도 해고 금지 사례는 없습니다. 예, 그건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서로 양보하고 이렇게 희생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해나가는 건데 이건 과도한 요구라고 볼 수 보시는군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아까 뭐 미국의 지금 실업률이 높아지고 해고가 계속되는 상황들을 언급을 해주셨지만 그런 사태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나름 선방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고용 경직성이 너무 높다, 유연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비판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해고 금지라는 건 어떻게 보면 유연성을 더 낮추는 떨어뜨리는 요인이기 때문에 좀 시대적인 어떤 전세적인 흐름과는 좀 다르게 가는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 이슈는 이제 항상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예민하죠, 이슈이긴 사실. 한데 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은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구별이 없습니다. 그냥 인건비라고 하는 게 하나의 비용 항목으로 잡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상은 어떠냐면 정규직에 대한 보호, 노조가 결성돼서 보호가 과다하다 보니까 그 비용으로서 고용주가 지불해야 될 그 인건비 중에서 정규직 부분은 점점 더 커지고 비정규직 부분은 자꾸 줄어듭니다. 작아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노동자 내부에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지금 생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비정규직이면
임금도 낮고 자기 근로자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그렇죠. 반면에 정규직이면 똑같은 일을 하면도 보수도 높고 그러게요. 상당히 신분 보장이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근본적인 문제는 이 우리나라의 정규직, 비정규직의 이 문제를 뭔가 고용의 유전성, 그러니까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는 조금 높이고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된 부분, 그러니까 사실은 정규직의 양보가 필요한 부분이지 그 부분을 뭐 비정규직을 나 정규직화 시킨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게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이 정규직화되면 고용을 안 해버리겠죠 기업에서. 그럼 아주 심플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정규직 요번에 이제 강경파 답답하니까 이렇게 들고 나온 거임은 알겠는데 지금 상황 자체가 노동자의 어떤 그 질적인 권리 향상보다는 양적으로 최소한 그 어떤 고용된 상황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즉, 그 노동의 그 고용의 질은 좀 나쁘더라도 네. 양적으로 어느 정도 보장되는 것이 지금 보다 더 심급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물론 호경기 때는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다고 한다면은 지금 보면은 그 교수님도 지적하셨지만 저는 이번에 잠정 합의된 안들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저는 노사간에 상당히 어느 정도 양보를 했고 그리고 어느 뭐 책이나 법전을 보더라도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습니다. 네네. 총론에서 모든 것을 세세하게 규제해버리면 강론에서 이게 뭐 유연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제가 볼 때 총론에서 이 합의된 내용은 상당히 훌륭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는 이제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 부분 좀 강조하고 강론 부분에서 일단 총론에서 합의를 보고 그럼 상당히 그 경제 심리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쳐 그럼 강론에서 조금 더 논의하면 될 일인데 강론에 모든 것이 안 들어갔다 팽개쳐 버리면은 이제 앞으로 대화 자체는 없어질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드는 거죠. 사실 네, 위원님 고용과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은 미국처럼 아주 일시 해고가 가능한 방식이 뭐 아주 좋은 체제냐 또는 유럽 방식이 좋은 체제냐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국 방식은 어쩌냐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데 예. 미국 아시다시피 뭐 해고자가 일시적으로 2,300만 명에 쉽게 해고 이르고 지금 가능해서. 실업률이 오늘 뭐 아침에 발표에 11.1%로 나온 정도로 대단히 혼동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유럽은 총고용을 지키면서 버텨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한국이 유연하지 않자 이러는데 전 세계 경제가 대체로 마이너스 9.6% 정도 뭐 역성장할 거라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뭐 나쁘면은 마이너스 2고 잘하면은 뭐 그냥 뭐 이번은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볼 정도로 비교적 우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이 뭐 고용이 유연하거나 안 유연하거나 떠나서 비교적 한국 사회에서 고용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확보는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희망퇴직이나 이런 것들도 좀 돼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그 유연성보다는 해고할 때의 비용이 좀 드는 거죠. 희망퇴직이들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거는 이제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은 우리가 여전히 사회적 안전망이 아직 부족한 겁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 해고 뭐 최소한도로 2년치 이상의 사회적 안전망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안 돼 있어서 희망퇴직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지 유연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그것보다도 또 하나는 이번 과정을 보면서 저는 경제 주체들 특히 핵심에 있는 경총이나 또는 뭐 사용자 단체 대표들이나 노동자 단체 대표들의 위기 의식이 부족하다. 사실은 이번에 핵심적으로 고용보험료를 좀 더 인상해보자 했는데 노총은 그나마 동의했는데 사측은 부담스럽다고 안 한다 해가지고 결국 정부의 책임으로 오롯이 떠안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근데 거꾸로 보면은 지금 작업당 단위에서 기업 단위에서는 노사가 지금 힘을 잘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IMF 때는 우리가 실업자를 갖다 100만 명 이상 이렇게 냈었는데 이번 코로나 위기 때는 어렵더라도 같이 가보자. 그래서 무급휴직이라든지 순환휴직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작업장에서는 노사 합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노사가 합의해서 잘 팔리는 부분에서는 특별 연장 근로를 62시간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현장은 잘 작동되고 있는데 유독 경영자 대표들이나 노동자 대표들 되게 경직적이고 도구만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실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현실 지금 뭐 일을 하고 또 경영상이 일어나는 필드에서는 사실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그 목소리를 대변해서 내는 곳들에서 굉장히 경직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회원사의 눈치나 또는 대의원들이나 정파들의 눈치를 양 단위가 보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정말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합의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노사정이 연내 이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계획도 수립을 해놓고 이걸 추진하려고 지금 뭐 최종 합의안에 서명할 예정까지도 있었는데 일단 민주노총에서는 이 노동자에 대한 뭐 휴직이나 실업수당도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아까 말했던 그 해고 금지의 연장선상에서 좀 해고가 됐을 때 어떤 장치들 이런 것들을 많이 두려고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근데 글쎄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가 좀 궁금한 것 같거든요. 현실적으로 가능해야지 듣는 사람도 들어줄지 말지를 고민할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민주노총에서 주장한 거는 이 전국민 고용보험제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특고 근로자들에 대해서 특고형, 예. 전면 적용을 요구를 요구하고 했는데 있죠. 이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이 전국민 고용보험제라는 것은 물론 뭐 몇 년 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만은 이게 한 번에 또 이 단기적으로 이게 전면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건 아마 민주노총 더 잘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중장기 과제가 될 수밖에 없고 또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차근차근 하나씩 이렇게 해결돼야 될 문제고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여기 또 많은 논의가 돼야 될 거고, 전국민 고용보험이라 할 때. 그다음에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하죠, 재원도. 예, 지금 재원도 사실 이 고용보험이 이제 뭐 금년에 기금이 바닥이 난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 재원 문제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 자영업자의 경우에 지금 이제 물론 대상은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자영업자들 가운데서 고용보험 가입한 사람이 0.4% 불과합니다. 안 왜냐하면 하려고 하죠, 자영업자는 그렇죠. 이건 이제 일반 근로자들의 경우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이제 반반씩 내는데 자영업자는 전액 자기가 부담하니까 그렇죠. 자영업자는 별로 이게 이제 매력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해서 이 자영업자를 포함시키려면은 결국 자영업자들의 어떤 보험료 부담 문제, 또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파악하는 문제, 이런 문제. 뭐 예를 들어 특고 근로자라든지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사용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또 사용자 부담 어떻게 하겠지. 뭐 예를 들어 이런 사실 굉장히 많은 교수님 말씀해 문제들이 주신 것만 해도 엄청 예, 많고 굉장히 이거에 대한 많은 논의를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하나가 되게 첨예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게 단계적으로 논의가 되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본다면 노사정 협의회라든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그렇죠. 또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하는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프로세스가 예.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인데 이걸 뭐 전면 적용을 요구하고 있고 이게 이제 결국 그 노사정 합의에 동의하지 않아 주요 원인으로 든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국민들로 봐서는 납득하기 참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뭐 이상적이긴 하죠. 그런데 네네. 사실은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고 쓰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의 확대라고 읽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전 국민을 고용보험을 하겠습니까? 교수님 잘 지적하셨지만 현재 우리나라 제도가 나쁜 건 아닙니다. 지금 또 이를테면 월 60시간 이하 특 단기 알바를 제외하고는 네. 단기 아르바이트라든지 일용직 근로자들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요. 자영업자는 선택 사항입니다. 그렇죠. 근데 결국은 부담이 되잖아요. 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0.8% 본인이 0.8%를 내야 되는 거고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 소득의 2%를 내야 됩니다. 그 자체가 굉장히 이제 부담으로 부담되죠. 다가오는 거고요. 예. 그러면 이제 결국 재원을 뭐 이제 그렇게 마련된 재원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실업률이 급증하다 보니까 재원이 고갈나는 그래서 그러면 결국 정부가 지원해 줘야 되는데 뭐 어디까지나 그 정부가 어디까지 얼마나 지원해 줄 것일까.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이 재원의 문제고요. 둘째로는 나는 굳이 가입하고 싶지가 않다. 내가 프리랜서고 나는 뭐 자영업자인데 그렇죠. 그 내가 이렇게 하다가 사업 안 되면 접어보면 되지. 굳이 이거를 내가 가입해서. 가입하고 싶지 않다. 내가 이게 더 부담이 크다라고 하는 자발적으로 하기 싫다는 걸 어떻게 또 강제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또 사실은 좀 도덕적 해이 최근에 신문에도 좀 보도되죠. 프리랜서들이 직장에 잠깐 한두 달 다니다가 그것도 심해서 실업수당 최저임금보다는 또 실업수당이 높은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직장을 1년에 뭐 잠깐 다니다 5번, 네다섯 번 이상 이렇게 실업급여를 받아먹는 네. 이런 어떤 이 편법이죠. 도덕적 해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막을 것이냐는 장치 마련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들이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뭐 제일 큰 것은 재원 문제고. 그렇죠. 그렇다 한다면 저는 이번에 노사정 이 대타입 기구의 네. 세부본대로 로드맵을 잠깐만 한다 정도로 하고 많은 이해관계자들 혹은 중립적인 학자들이라든지 그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우리나라 그렇죠.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차근차근 따져봐야지. 뭐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본인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무조건 도입 전 국민 고용보험 의무화하자 아마 평생 100년이라도 전 국민 의무화는 불가능할 것이고 근데 범위는 상당히 확대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다. 그렇죠. 사회적인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들어야 여러 될 가지 뭐 재원 부분인데. 문제라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 저는 굳이 전 국민 고용보험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빨리 해야 된다. 굳이 물론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과 관련한 동의는 합니다만 네네. 속도를 빨리 내야 된다.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은 이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
보호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두산중공업도 어렵고 STX 창원의 조선도 어렵고 쌍용자동차도 어렵습니다. 이 기업들 지원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 노동자들을 갖다 고용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 기업에 들어가야 될 돈이 수조씩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영업에 속해가지고 있는 자영업자들, 그리고 예. 거기에 속해 있는 노동자들은 그냥 소리 한 번 못 내고 다 직장에서 나갑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다 받아들일 것이냐? 어느 기업을, 특정한 기업을 정부의 돈을 과도하게 세금을 넣어가지고 보호하는 것보다는 소리 없이 힘든 사람들, 너무 취약계층에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 실업급여 보험의 속도를 내야 됩니다.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2% 내더라 해도 예. 2% 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인데 2달 일하고 받아간다 이런 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180일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보험료 낸 그 토대 속에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용보험이 한 1,300만 정도 돼 있고 네. 우리 전체 취업자는 2,700만 명 중에서 뭐 노동자들이 한 700명 되고 그다음에 자영업 거기에 종사자들 합쳐가지고 뭐 지금 밖에 있는 노동자들이 한 뭐 800만 명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신속하게 해서 사회 안전망으로 받아들이고 최저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것이 훨씬 당연한 일입니다. 기본소득 논쟁이 있는데요.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돈을 줘서 상당히 역진성이 있습니다. 부자들한테도 주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물론 우리가 조건이 돼가지고 보편적으로 가면 궁극적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보지만 지금 당장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취약계층에 있는 노동자들, 실업의 위기에 몰린 노동자들, 특수고용 이런 노동자들을 갖다 어떻게 보호해서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서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이런 과정들이 제일 중요하지. 이것도 못하겠다, 저것도 못하겠다, 기업에만 돈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금 현재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뭐 정부도 지금까지 계속 위기 상황을 맞고 여러 가지 상황을 거치면서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안 한 건 아니었는데 지금 노동자들이 느끼는 그 위기와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이 뭐 충분하게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신속하게 좀 빨리 돼야지 빨리 그 노동자분들이 겪고 있는 위기나 이런 상황을 좀 피할 수 있게 면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지금 뭐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도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이와 함께 약간 대등하게 좀 거론되는 것들이 기본소득이었거든요. 이번에 특히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이참에 기본소득을 좀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좀 커졌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기본소득은 도입이 현실적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원 문제. 역시 재원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실제로 그 복지가 필요한 사람,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한테 복지 혜택이 어느 정도 집중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관련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과 그리고 전국민 고용보험의 경우는 기본소득은 어떻게 보면 보편적 복지죠. 무차별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을 그냥 살포하는 그런 방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은 많이 들고 실제 꼭 필요한 사람한테 가는 혜택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정작 필요한 사람 모두에게 나가니까 안 받아도 되는 분들도 받는 그렇죠. 반면에 이제 그 고용보험 제도 같은 경우는 아주 목표가 명확하죠. 대상이 명확하죠. 고용보험 가입자 다시 얘기하면 주로 실업자들 이 사람들 선택적으로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 성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체적인 어떤 그 사회복지 틀 안에서 같이 이렇게 하나의 어떤 서로 돌아가는 걸 연계되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정책의 어떤 나름대로 정책을 어디에 강조하느냐 또 제한된 그 어떤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 여기 따라서 이제 물론 뭐 달라질 수 있는데 네네. 근데 우리 현재 여러 가지 여건에서는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고용 문제가 제가 볼 때 1순위 문제 같아요. 그렇죠. 예. 아까 나왔던 우리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사실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이 논쟁들을 촉발시켰죠. 그러니까 고용보험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고용보험을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은 오히려 혜택을 못 받고 네. 다시 얘기하면 뭐 특수고용 근로자라든지 비정규직이라든지 아니면 영세자영업자 이 사람들은 정말 가장 그 이 고용 취약층인데 그렇죠. 고용이 안정된 사람들 혜택을 보지만 못 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이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이제 논의가 됐듯이 결국 이제 코로나 이 팬데믹 때문에 이게 이제 기본소득 이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뭐 제가 말씀드린 쭉 종합해서 볼 때 일단 우선순위는 고용보험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더 먼저 더 어떤 그 정책의 또 효과도 더 높이지 않을까, 필요한 사람들에게 네. 더 많은 혜택을 주지 않을까, 지급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본소득제 도입은 당분간은 저는 실효성도 없고 가능성도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15세기 토마스 무어 시대에 네. 그 유토피아를 꿈꾸던 그런 시절 처음 나왔던 이론인데 최근에 21세기 들어서 다시 이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거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되면서 AI라든지 로봇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빼앗게 되고 대체하죠. 일자리를 예. 뺏긴 노동자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기계가 번 돈을 나눠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뭐 그런 개념인데 아직 완전히 뭐 그런 세상이 된 정립되지도 것도 않았고, 아니고요. 그렇죠. 변하지도 제가 않았죠, 간단하게 아직.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우리 지금 기초수급이 월 한 50만 원 기준이잖아요. 그럼 인당 한 50만 원을 월 줘야 기본 생활이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5천만 국민에게 한 달에 50만 원 주니까 300조가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 좀 넘는데 그러면 뭐 절반 예산의 이상을 다 이쪽에 들여야 60%를 되는 기본소득으로 그럼 결국은 이게 모든 국민에게 나눠준다고 하는 건 당분간은 어려운 거고 현실적이지 사실 우리보다 않죠. 훨씬 소득 수준이 높은 스위스, 뭐 캐나다, 핀란드 이런 데서도 뭐 국민 투표를 통해서 부결되거나 일부 지역에 이렇게 조금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안 됐더라 폐기하기로 했다 실효성이 없다 그렇게 해서 검토 단계에 있지 실질적으로 기본소득제를 완벽하게 도입한 나라는 아직 없는 거고 그거는 뭐 논의는 뭐 해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뭐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과제고요. 그리고 네네.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전 국민 고용보험이 전 단기간에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쨌거나 고용보험의 범위를 확대해서 여기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가급적이면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 작업이 가장 필요한 그리고 급한 일이다 생각됩니다. 사실 뭐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뭐 기본소득 다 지금 노동자들의 어떤 생활을 안정시켜주자는 목표 하에서 지금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건데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 그리고 소득 안정을 위해서 가장 먼저 추진했던 것 중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이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시작되면서 특히 초기 한 2년 동안 급격하게 올렸던 부분이 있었고 올해 인상분은 굉장히 작았죠, 사실. 근데 이제 올해도 최저임금,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회의가 지금 진행 중인데 첫 제시안을 보니까 최저임금 협상으로 노동계가 16.4%를 인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8,59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0,000원은 돼야 된다라는 게 노동계의 입장이고 또 경영계 같은 경우는 8,410원을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한 2.1% 정도는 낮춰야 된다. 글쎄요, 뭐 양쪽 다 좀 타당한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각자 입장에서는 예.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경영계가 뭐 마이너스 8% 정도 제출했다. 올해는 마이너스 2.1% 정도로 해가지고 그나마 이제 줄였는데 뭐 민주노총은 1,770원 제출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노동계 합쳐서는 이제 10,000원을 제출한 사항인데요. 사실은 아까도 민주노총이 이 사회적 합의 파탄의 원인이 높은 요구, 대책 없이 높은 요구였는데 일상적인 상황에서 1,770원을 궁극적으로 제출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되게 어렵고 그 폭탄을 갖다가 거의 오롯이 지금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될 대상자들, 그러니까 중소영세기업들, 뭐 3차, 4차 밴드들, 그다음에 이제 뭐 자영업자들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급해야 됩니다, 지금. 근데 이분들이 들으면 뭐라 하겠습니까? 임금이라는 것은 합의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이나 뭐 노동조합이 조합원과 임금 인상 요구할 때 목표를 정해놓고 택도 없이 되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질러놓고 책임도 안 지는 이런 구조가 익숙해지고 있다. 무조건 질러놓으면 야 우리 위원장 선명해 보이네. 역시 그러놓고 누구도 말 못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올해 합의가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질러놨다면 위원장이 그거 정도밖에 안을 못 내니 하면서 질책 듣기 싫어가지고 그런 어려운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목표는 되게 높게 하고 그리고 결정될 때 보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한번 지켜보십시오. 또 올해 임금, 최저임금 얼마 결정되겠습니까? 결국 낮은 수준으로 아주 낮은 수준으로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때 되면은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위원들 사퇴하고 또 공익위원들 뭐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끝나고 내년에 되면 또 제출하고 또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반복되는 도구마에 빠져 있습니다. 익숙한 것이 이것으로부터 결별하지 않는 이상 국민들이 이제 민주노총 과거의 민주노총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이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그러니까 정영근 위원장님 말씀이 맞았던 것 같아요. 사실 민주노총 그러니까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약간 극단적인 수치를 늘 제시를 하고 어차피 이게 뭐 절충을 하게 되든 합의를 하든 해서 중간점 어딘가에서 만날 거니까 그래도 내가 원하는 좀 극단적인 숫자를 던져야 나중에 중간점도 어느 정도 내가 그래도 설명을 할 수 있는 합당한 숫자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좀 약간 말씀하신 대로 무책임한 숫자를 좀 던지는 경향들이 좀 최근 몇 년간 이어져 왔던 것 같은데 내년도 올해도 그렇거든요 지금 16.4%라는 게 노동계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죠. 최소한의 뭐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렇긴 한데 요즘에 지금 뭐 정윤건 위원장 말씀대로 기업이 엄청 어려운데 지금 이거를 기업이 없어지면은 결국 일자리가 없어지는 상황으로 가잖아요. 그럼 뭐 임금 지급도 안 될 거고요. 뭐 정 위원장님이 일단 질러놓고 본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그게 이제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6.9%는 만 원이죠. 만 원. 그냥 상징적인 금액.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협상을 하겠다는 뭐 그런 제가 볼 때는 생각으로 보이고 한데 뭐 현실성이 과연 있는가 할 때는 뭐 그 누구도 제가 볼 때 현실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뭐 저희 화면에 나가지만 2016년부터 올해까지 그러니까 내년도 제시안까지 봤을 때 한 6년 정도를 이제 만 원 아니면 만 원 혹은 또 그 이상을 지금 제시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죠. 일단 뭐 처음에 제시한 거죠. 최초 제시한 최초 거죠. 제시한데 결국 나중에 이제 최초안보다는 굉장히 다른 어떤 수준의 안으로 뭐 결정될 겁니다만은 지금 이제 상황이 아까도 쭉 말씀 나왔습니다만 비상 상황이라고 네. 볼 수가 있죠. 우리 그렇죠.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지금 특히 이제 금년 2월부터 해서 우리 경제도 지금 마이너스 성장으로 이미 돌아섰고 또 지금 이제 그 실업자도 오히려 IMF 때보다 실업자 수도 지금 더 많고 또 기업 특히 이제 그 취약한 업종에 아주 취약한 그 영세한 어떤 그 규모의 기업들 굉장히 어렵고 고용을 지금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특수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최저임금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서로 양쪽에서 그냥 질러놓고 적당해서 협상을 해서 결정하는 이런 소모적인 방식은 적절하지 않고요. 제 생각엔 차라리 외국에서 많이 하는 방식대로 어떤 하나의 어떤 기준 내지 어떤 뭐 지표를 정해서 거기에 의거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는가. 다시 얘기하면 어떤 지표에 따라서 공식에 따라서 최저임금이 자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방식.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유럽의 많은 국가들 뭐 저 독일도 그렇고 네덜란드도 그렇고 이런 나라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 하면은 그 협약 평균 임금률입니다. 단체 협약. 그러니까 그 단체 협약의 평균 임금률을 일반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죠. 최저임금에 적용을 하죠. 근데 그게 사실 의미가 있는 게 그 최저임금 적용받는 근로자들의 상당수는 단체 협약 보호를 못 받는 근로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영세 사업체 근로자들, 비정규직 근로자 때문에 교섭력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 임금에 있어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또 교섭력이 강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서로 어떤 투쟁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쟁취한 이런 협약 임금 인상률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 임금 인상률을 활용하는 것도 저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고 네네. 거기에 조금 더 추가한다면 이제 물가 상승률 정도 우리가 감안하면은 반영해서. 충분히 합리적 수준에서 이 결정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금년 경우도 우리가 만약 이렇게 본다면은 불필요한 어떤 소모적인 논쟁은 더 이상 필요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근데 합리적인 방법으로 많이 내놓는 방안 중에 하나가 이 차등화 방안이거든요. 뭐 업종별로 다르게 하자, 지역별로 다르게 하자, 각자 처한 상황이 좀 다르니까 그걸 좀 반영해달라는 요구였는데 사실 뭐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올해도 또 무산이 됐어요, 이건. 네네. 저는 뭐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주장했지만 차등화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 뭐 이제 노동자 측에서는 뭐 노동의 성격이 어떻게 다 다르냐, 다 똑같은 거지. 그렇게 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럼 외국에서는 노동자의 질이 다릅니까? 외국에서는 보면 업종별, 지역별 혹은 업종 지역별 다 하는 나라들이 꽤 많거든요. 특히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나이를 정해가지고 네. 25세 미만 청년 근로자를 혹은 임시직 같은 경우에는 그 좀 최저임금 수준을 좀 낮추기도 합니다. 사실 뭐 처음에 해서 수습 기간에 또 최저임금 그대로 100% 다 준다는 것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면 외국에서도 다 타당성이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 법규에도 보면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네. 최저임금 차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사실은 더 쉬운 거는 이제 지역별이죠. 지역별을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데
뭐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사는 거하고 농어촌 지역에 분명히 생활비나 이런 게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보다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법규 조항도 있고 하니까 업종별로 보면 어떤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고 내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전업으로 하는 내 적용을 돼야 될 최저임금하고 어쩌면 그냥 식당에서 단순하게 뭐 설거지 한다는 단순 알바하고가 최저임금이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지 저는 지금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뭐 이런저런 이유를 들지만 결국은 정부도 그렇고 노동계도 그렇고 자기들 업무를 태만히 했다. 예. 그래서 우선 뭐 투쟁에만 몰두했지 정말로 최저임금의 필요성, 가치, 노동자들한테 주는 임팩트 이런 것들에서 깊이 있는 연구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교수님 의견 찬성합니다. 뭐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전체 임금 인상, 평균 임금 인상률에 네네. 그렇게 해서 반영해서. 지수를 하나 정해놓고 근데 이제 그런 지수를 만들었다 또 폐기한 나라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삼되 그 기준으로 삼되 플러스 마이너스 요소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저는 이제 업종별로 예. 업무의 전문성이라든지 지속성 이런 걸 따져서 조금 차등하면 어떤가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 노동자 측은 반대하고 있잖아요, 차등화. 뭐 이게 이제 지역별로 또는 업종별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건 좁은 국토에서 이 지역별로 가를 수 있는가, 지역별 차별이 나타나지 않겠는데 이와 관련된 가장 큰 우려가 하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업종들도 여전히 이제 뭐 비슷한 데냐 다른 데냐에 따라서 또 뭐 구분하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뭐 어렵다. 네. 도소매업이라고 해서 쉽고 요식업이라서 어렵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규모와 관련된 부분인데 결국 남는 게 규모를 어떻게 자를 수 있는 것과 관련된 또 고민이 또 있기 때문에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구조고 그다음에 최저임금을 또 뭐 단체 협약 인상률 정도로 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 임금 격차입니다. 우리나라가 소득 격차도 높고 예. 또 한편으로 임금 격차도 상위 5분위 하고 하위 5분위 하고 1분위 하고 이 격차가 4.5배 정도 차이 나거든요. 이 격차를 갖다가 어느 정도 해소하지 않으면은 그걸 그대로 그냥 협약에 따라가면은 격차는 계속 더 벌어질 수밖에 없고 금액의 차이는 더 훨씬 더 누적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어떻게 푸느냐의 문제인데 네. 저는 이제 긴 시간 동안 말했지만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이 위원회 끝나고 나면은 좀 가만히 놀다가 그 다음에 나타나지 말고 업종별 규모별로 뭔가를 갖다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갖다 네. 제출하고 이제부터 저는 사회적 합의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시간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노동자들이 저거 동의해놓으면은 민주노총 위원장, 한국노총 위원장 다 그만둬야 됩니다. 그 합의하겠습니까? 거꾸로 되면은 경총회장이 자기 자리가 다 날아가는데 합의하겠습니까? 결국은 국회가 노사 당사자 들어보고 거기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사노위에서 합의하고 나면은 끝나고는 합의를 안 해줘요. 합의를 안 해주고는 경사노위 또 공익위원들의 안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게 국회로 가면은 민주노총이나 노동계는 민주당 찾아가서 막 이야기합니다. 경총원이나 뭐 기업단체들은 전부 미래통합당 찾아가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법안이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합의를 하기도 어렵고 공익위원 안을 제출해도 또 안 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말 들어보고 네. 어느 쪽 이야기가 맞는지 어느 쪽에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은 국회가 이제 그것을 갖다 해결해 가야 된다. 그래서 2015년에 공무원 연금 합의할 때 당사자를 다 불러놓고 들어보니까는 뭐 여야가 이 정도면은 이렇게 합의해야 되겠다 해서 법 통과시키려니까 조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어떻든 간에 이제 국회의 시간이 훨씬 더 많아졌다 정부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세 분이 계속 얘기해 주시고 계시지만 코로나19라는 아주 비상인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뭐 지금까지 흐름대로 왔으면 이 4차 산업혁명의 변화의 물결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위기 상황도 맞는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해야 될,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고용 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세 분 의견 짧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우리 코로나 사태와 연관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 코로나 사태는 이 사태가 좀 진정된다 하더라도 예. 제가 볼 때 어떤 그 기업의 운용 방식 또 고용 방식은 아마 코로나 사태 때 기업이 했던 방식이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걸 이제 뉴 노멀이라고 하는데 기업이 겪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어서 기업이 대처했던 방식이 어려움이 해소됨에도 불구하고 지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이제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 비록 코로나는 극복이 되고 경제가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네네. 고용이 더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 고용이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예.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업종 간에 있어서 직종 간에 있어서 어떤 그 이 고용의 격차가 굉장히 크다. 예. 어떤 업종은 예를 들어 뭐 비대면 업종 이런 업종 또 제조업 이런 업종은
고용이 늘어나지만 반대로 대면 업종 같은 경우 고용이 줄어들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근로자들 경우에도 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업무 능력에 따라서 어떤 고용의 위기가 어느 정도로 나타날 수 있고 하는 것도 굉장히 네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 그 우리 고용 정책에 좀 지혜롭게 좀 이렇게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반영이 거죠. 돼서 예, 좀 고용을 보다 현재 좀 유연한 방식으로 해서 고용 총량을 좀 늘리고 네. 또 어떤 그 직장 이동이 보다 좀 더 자유롭고 가능하도록 이제. 그리고 이제 고용에 실패하더라도 좀 사회 보장망을 통해서 이를 지원해 주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주는 것이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 시기에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중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일자리의 질과 양이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도 우리나라 노동계라든지 정부의 노동정책은 전통 제조업, 공장에 앉아서 기계 돌리면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조립하는 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특히 이제 그건 우리나라가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제조업의 부가가치이 한 30%나 됩니다. 그래서 제조업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점점 말씀하신 대로 은택트 비즈니스 커지고 소프트웨어 위주로 되고 평생 직장은 없어집니다. 예. 그럼 직장을 자주 옮기게 되고 이른바 프리랜서 혹은 조금 어감이 좋지 않지만 비정규직 예. 이런 형태의 자유로운 직종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에 맞게끔 노동 정책도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비정규직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어떤 형태의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의 강화. 그리고 지나치게 그걸 위해서는 지나치게 제조업 위주의 정규직 노동자 보호 위주로 되어 있는 현재의 노동 규제 체계도 변화가 있어야겠네요. 변모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뭐 저는 뭐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 일자리 나누기 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그다음에 일자리 만들기입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게 청년 고용이고 그렇죠. 지금 대학생들 졸업하도 일자리가 없는 이런 구조인데 기존의 노동자들 그다음에 기업들은 핵심을 가감하게 하고 정부는 지원을 통해 가지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아침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식 교수, 김연학 교수, 정영건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